안녕 여러분, 예진이에요. 다들 잘 지내셨죠? 인도 이야기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번 주에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인도에서 유학을 하신 분들도 몇 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해 볼까요? 인도가 유학을 가는 나라로는 조금 생소한 나라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국제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교육 스타일을 골라서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간 학교들은 두 군데 모두 다 영국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학교였어요. 또 생각 외로 외국인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인도는 땅덩이가 넓고 인력 자원이 되게 풍부한 나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많이 차리고 그로 인해서 외국에서 인도로 발령나서 오시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국제학교로 진학을 시키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생각 외로 한국인 학생들도 되게 많고 다른 나라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독일 뭐 이런 데에서 온 친구들도 꽤나 있었어요. 저는 이제 공항에서 엄마랑 빠이빠이를 하고 가디언이랑 동행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인도로 올 때 저만 유학생이 아니었고 같은 학교로 입학을 하는 학생들이 몇 명 더 있었거든요.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한 5명에서 6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다 같이 학교에 도착을 합니다. 가디언 분이 저희 입학 수속을 다 해주시고 학년에 맞춰서 기숙사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딱 학교 도착할 때까지는 그렇게 실감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가디언이랑 같이 동행을 했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한국인 친구들도 몇 명 있었으니까 약간 현실을 직감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학교에 이제 딱 도착을 하고 아, 나 진짜 인도에 왔구나. 아, 이렇게 딱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한 기숙사는 11학년, 12학년 이렇게 두 학년 여자 학생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30에서 40명의 학생들이 같이 쓰는 그런 큰 공간이었어요. 학생들의 비율은 한 95%, 96% 정도가 인도 각지에서 온 친구들이었고 나머지 한 5% 정도는 이제 외국에서 온 친구들, 한국에서 온 친구들도 좀 있었고 같은 비율로 태국에서 온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뭐 미국, 캐나다, 사우스아프리카, 영국 이런 데서 온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 대부분이 뭐 부모님 중 한 분은 인도 분이신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많았고 학생들 비율은 이렇게 있었답니다. 제가 그림으로 그 기숙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짝 그려봤어요. 기숙사를 딱 들어갔을 때 양쪽으로 싱글 침대 쭉 이렇게 있었고 싱글 침대 바로 옆에는 사이드 테이블이 하나씩 주어졌고 엄청 큰 공간으로 기억이 되고 오픈된 공간이었고 침대 뒤로는 사물함이 하나씩 주어졌고 사물함 크기는 한 기본 옷장의 절반 정도 되는 그런 개인 사물함이 하나씩 주어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뒤쪽으로는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 공간 그리고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 그런 도미토리였어요. 기숙사 한 동에는 사감 선생님 한 분 그리고 채찌라고 불렀던 기숙사에서 이제 일을 해주시는 언니인데 한 4명에서 5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기숙사 한 동에. 그분들은 학생들이 그 기숙사 안에서 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었고 기숙사 생활은 제가 처음이잖아요. 특히나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간들과 내가 여기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살짝 멘붕이 오더라고요. 또 말도 안 통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어. 일단 눈치로 모든 상황을 다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친구도 없었고 진짜 정말 막막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에 딱 들어갔는데 저에게 주어지는 번호가 있답니다. 저는 그 번호를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제 번호는 4570이라는 번호였어요.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학생들을 이름대로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쉽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런 번호였어요. 근데 저한테는 약간 그게 죄수 번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막 광광 울 수는 없고 진짜 콧물 훌쩍훌쩍 거리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그 눈물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 눈물은 3개월 동안 마르지 않고 눈에서 계속 흘렀어요. 남들이 잘 때도 울고 밥 먹을 때도 울고 수업 들을 때도 울고 하여간 초반에는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학교 플러스 기숙사 일과를 말씀드려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프랩을 갑니다. 프랩이라는 거는 아침 공부거든요. 아침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밥을 먹고 정규 수업을 듣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또 이제 나머지 수업을 듣고 그러고 나서 티타임을 가졌어요. 티를 먹으면서 간식을 먹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유 시간을 갖습니다. 그 자유 시간에는 이제 활동 시간, 그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온갖 스포츠 있죠. 그 스포츠를 하는 시간이고 그러고 나서 다시 준비를 하고 이제 저녁 공부를 하러 가게 되고 저녁 공부가 끝나면 저녁을 먹고 이제 다시 기숙사로 돌아와서 잘 준비하고 이제 취침한 다음에 다시 똑같은 일과가 시작되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좀 숨막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조금 더 숨통을 조여드려 볼게요. 학교랑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꼭 지켜야 되는 룰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핸드폰 반입 금지, 컴퓨터 사용 금지. 제가 거기에 1년 동안 있으면서 컴퓨터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핸드폰도 만져본 적이 없고 밖과 학교 안이 완전 단절된 그런 생활을 했었고 두 번째는 이성 친구들과 이야기 금지, 교제 금지. 적발 시에는 이제 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세 번째는 음식은 무조건 학교에서 주는 음식만 허용이 되고 모든 음식의 섭취는 식당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됐어요. 그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제공해주는 그 시간에만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제공해주는 음식만 먹어야 되니까 그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먹기가 싫어서 약간 그때부터 식탐이 조금 생겼어요. 먹고 싶은 음식이 나올 때 엄청 먹고 그 뒤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음식을 막 많이 먹어가지고 그때 식탐이 생겼었고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8kg가 찌는 그런 기적의 일도 제가 해냅니다. 그리고 캠퍼스 내에서 이제 이동을 할 때 절대로 개인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학년별 아니면 기숙사별 이렇게 이동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 이동은 절대 금지. 만약에 네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던가 무슨 활동을 하러 가야 된다 그러면은 사감 선생님 허락을 받고 그러고 나서 그 채찌 언니들 있죠. 그 학생 생활 도와주는 그 언니랑 이동을 해야 했고 그리고 제가 가장 싫어했던 게 뭐였냐면은 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전화를 밖으로 걸 수가 없어요. 대신에 부모님들이 전화를 할 수는 있는데 처음 한 달은 부모님한테도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학교에서 그렇게 안내를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첫 한 달은 엄마랑 전화도 못했어요.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네. 그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때도 허용되는 시간이 한 5분 정도였어요. 기숙사 안에 전화기가 3대가 있었어요. 30에서 40명 애들이 있는데 매일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으면 다른 애들도 얼마나 부모님 전화를 기다리겠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다 나만 보는 거야. 내 눈만 막 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눈치도 보이고 해가지고 엄마랑 전화를 많이 하고 싶어도 못했던 점,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저를 이곳이 감옥 같다라고 느끼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언제든 먹을 수 있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오니까 모든 것들이 다 통제가 되는 거예요. 먹는 거, 자는 거, 싸는 거 모든 것들이 다 통제가 되니까 저한테는 진짜 여기가 감옥 같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고 친구들이랑 말이 안 통해서 내가 지금 힘든 부분을 말할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게 더 또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미국식 영어를 배우잖아요. 근데 인도는 예전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여가지고 영국식 영어를 쓴답니다. 그리고 미국식 영어랑 영국식 영어의 발음과 억양이 다른 건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스펠링에도 차이가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아예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진짜 많이 애를 먹었어요. 영어를 사용을 하지만 인도 억양이 조금 많이 묻어져 있는 그런 영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다시 영어를 새로 배운다는 느낌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기숙사에서 친구들하고 말도 안 통하는데 수업이 귀로 들릴 리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대부분 수업 시간에 저는 울던지 아니면은 전자사전을 찾아서 그 교과서에 있는 모르는 단어들 있죠. 그런 거를 다 찾아가지고 한국말로 조그맣게 깨알처럼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이제 자유시간이랑 활동시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저는 밖에 나가서 안
놀고 우리 반 친구 여자애한테 노트를 빌려가지고 그거를 제 노트에다가 똑같이 이제 베껴 쓰기 시작했어요. 몇 개월 동안 말도 안 통하고 진짜 매일 울었는데 저에게는 약간 터닝 포인트, 영어를 꼭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런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학교에 가면은 커리큘럼별로 반이 나뉩니다. 당연히 이제 모든 학생들이 한 나라의 대학 진학을 원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인도 대학을 가던가 아니면 뭐 미국, 영국 이런 식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진학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반이 이제 나뉘어요. 저희 반은 A레벨을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영국 대학 진학을 위한 그런 공부를 하는 반이었고 남녀 공동 반이었어요. 거기엔 한국인 남자친구들도 2명이 있었고 그 친구들은 저보다 유학 생활을 조금 더 해가지고 영어도 훨씬 잘했고 학교 생활도 조금 익숙한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도 공부하는 거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룰 중에 하나 기억나시나요? 이성 친구들과 이야기 금지, 적발시 이제 처벌, 그거 기억하시죠? 같은 반에 있어도 이야기를 막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같은 반인데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그 한국인 남자친구들 중에 한 명이 나중에 화장실 가서 보라면서 몰래 쪽지를 하나를 전달을 해줍니다. 이게 대체 뭘까? 너무 궁금하잖아. 그거를 이제 기숙사에 가지고 와서 화장실에 가서 봤답니다. 한국인 친구가 전해준 편지여가지고 저는 그게 한국어로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어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체 뭔가 했는데 한국인 친구가 준 쪽지가 아니라 다른 친구가 저한테 보낸 편지였고 그거를 그 한국인 친구가 전달을 해주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해준 거였어요. Hi 유진, 너가 좀 많이 슬퍼 보이고 힘들어해 보이는 것 같은데 잘 지냈으면 좋겠다. 너 뭐 하여간 되게 엄청 스윗한 그런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읽는 동안은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던 거야, 하나도. 그래가지고 다시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화장실로 전자사전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두드리면서 다 해석해가지고 읽었어요. 맨 마지막에 PS 이렇게 쓰여있고 이 편지를 읽고 그 답장은 그 친구한테 전해달라고 말을 했었고 그리고 다 읽고 나서 이 편지를 찢어서 변기통에 버리라고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 화장실에 버리라고 한 이유는 걸리면은 그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버리라고 한 거였고 저의 터닝 포인트 스토리가 뭐 엄청 감동적인 건 아니지만 저를 좋아해주는, 저한테 호감을 보내주는 남자 친구에게 답장을 하려고 편지를 주고받으려고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엄마, 남편, 눈 감아. 이번 영상은 보지 말라고. 저한테 편지를 보낸 이 친구는 같은 커리큘럼을 공부하는 친구였는데 남학생만 있는 반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반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였고 거기에서도 문과, 이과 이런 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문과로 들어갔어요. 비즈니스 수업을 같이 들었답니다. 그 친구는 공부는 막 엄청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지만 학교에서 인기도 되게 많고 그 11학년에서 약간 대장 노릇을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긴 것도 되게 귀엽게 생겼고 잘생겼어요. 남편, 이번 영상은 보지 말라고. 저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관심을 주는 게 좋았어요. 그 슬픔이라는 버블에 갇혀서 약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약간 손을 뻗어주는 느낌? 너 거기에 갇혀있지만 말고 나와라. 밖에 나와서 말 안 돼도 나랑 이렇게 편지 주고 받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면은 또 얼마나 또 이게 익사이팅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약간 장난꾸러기 같은 기질이 있어가지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또 하면서 거기에서 즐거움을 또 이제 찾게 됩니다. 처음에 편지를 받을 때는 그거를 해석을 해가지고 읽고 답장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해석을 하는 것도 빨라지고 답장을 전달하는 것도 빨라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의 시작이 뭐든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에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고 나니까 3개월 뒤에는 귀가 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60% 정도 알아들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4개월이 지나니까 입이 트여서 문장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대충 친구들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자신감이 조금 붙어가지고 말도 더 많이 하니까 말을 많이 하면은 또 잘하게 되거든요. 5개월 뒤에는 이제 독해.
전자사전 없이 그 친구의 편지도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6개월 뒤에는 이제 장문이 가능합니다. 이 장문은 그 편지의 장문이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 뭐 필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문제 풀이를 한다던가 그런 거 할 때 쓸 수 있는 장문 실력도 그때 이제 막 늘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영어 공부 시작이 공부의 방향은 맞추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제 영어가 많이 향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11학년 공부를 다 따라가기에는 실력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뒤에 고3이 되는데 이때 갑자기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다른 언어로 내년에 이제 시험을 봐야 돼. 그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자유시간이랑 활동 시간에 다른 뭐 스포츠를 막 하거나 그러지 않고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1대1 과외도 받았어요. 진짜 열심히 나름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기회를 제공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 인도에 가겠다는 선택은 제가 한 거였고, 좀 생활이 많이 힘들고 감옥 갔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그래도 내가 산 선택에 책임을 져야겠다라는 생각에 저 또한 나름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거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래서 제가 11학년을 다시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좀 감옥 같은 그런 기숙사에서 살지 않아도 되고, 또 이제 뉴델리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더 도시잖아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저에게는 왔답니다. 그거는 바로 인종차별.